야옹아, 노을자? 어디 있지? 야옹아, 노을자?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가진 돈을 내놓거라. 야, 야옹아, 도와줘. 야옹이, 후아하, 아기 고양이를 부르는 게냐? 어디 한번 불러보거라. 야옹아, 야옹아. 야옹아, 야옹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으악!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정현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정현은 어려서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서삼경을 읽고, 낮에는 역사서를 읽고, 밤에는 시문집을 읽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1000권이 넘는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정도령, 오늘도 책만 보시는구려?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며 말을 걸어도 정현은 고개만 끄덕일 뿐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는 일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가는 길, 선산의 성묘를 가는 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정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를 배우고 싶어 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현 도령은 진정한 선비이십니다. 재주도 뛰어나시고 마음씨도 곱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은 끝이 없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성균관 유생이 되자 정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금께서도 정현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정현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 이강이 있었습니다. 이강도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늘 정현에게 뒤처졌습니다. 어릴 때는 글짓기에서, 과거에서는 급제 순서에서, 관직을 받아서는 임금의 신임에서 무엇 하나 정현을 앞서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현이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단 말인가? 그저 책만 읽을 줄 아는 바보 아닌가? 이강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강과 정현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윤소저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영의정 윤대감의 외동딸로 용모가 빼어날 뿐 아니라 시서화에도 능했습니다. 특히 매화 그림을 잘 그려서 사람들은 그녀를 매화선녀라고 불렀습니다. 윤소저는 21살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인 윤대감이 수많은 혼처를 제안했지만 윤소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단지 재산이나 집안만 좋은 사람과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학식과 덕을 갖춘 선비와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윤대감도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강은 일찍이 윤소저를 흠모했습니다. 한 번은 궁중연회에서 멀리 윤소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 높은 벼슬에 오른다면 윤대감께서 나를 사위로 맞아주시지 않을까. 이강은 열심히 공부하고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정현이 늘 앞서 있었기에 이강의 벼슬은 정현만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양 남산 아래에서 시회가 열렸습니다. 봄꽃을 보며 시를 짓는 풍류 모임이었습니다.
이강도 참석했고 정현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소저도 시녀를 데리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윤소저님께서 오셨습니다. 선비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소저는 멀찍이 떨어진 정자에 앉아 매화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시회를 주관하던 노선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봄을 주제로 시를 짓되 가장 훌륭한 시를 지은 분께는 윤소저께서 직접 그린 매화 그림을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선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윤소저의 그림은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장 훌륭한 시를 지어 윤소저의 마음을 얻어야지. 그는 온 정성을 다해 시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수사와 기교를 부려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시는 달랐습니다. 정연은 화려함을 버리고 소박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긴 시를 지었습니다. 봄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인생도 더섭구나. 하지만 그 더섭음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도다. 선비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정연 선비의 시는 경지가 다르시오. 노선비가 윤소저에게 말했습니다. 소저, 어느 분의 시가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윤소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정연의 시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소저가 직접 그린 매화 그림을 정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의 시를 읽으니 선비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책 속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은 세상 구경도 하십시오. 윤소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소저. 정연은 순수한 사람이었기에 윤소저의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그림을 받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윤소저가 정연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이강도 알았습니다. 시회가 끝난 후 이강은 몰래 윤소저의 시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냥의 은자를 쥐어주며 물었습니다. 소저께서 평소 어떤 분을 흠모하시는지 아는가? 시녀는 은자를 받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소저님께서는 늘 정연 선비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저런 진정한 선비가 있다니 하시며 정 선비님이 지은 시문을 구해 읽으시기도 합니다. 이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저께서 정연을 사모하신단 말인가? 제가 어찌 소저님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만. 아마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강은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흠모하던 윤소저가 정연을 사모한단 말인가. 분노와 질투가 이강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 늘 정연이란 말인가. 과거도 벼슬도 임금의 총에도 모자라서 이제 내가 사모하던 여인마저 빼앗아 간단 말인가. 이강은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거듭될수록 이성은 흐려지고 분노만 커졌습니다. 정연아, 너만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술에 취한 이강의 눈에서 이성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광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정연을 제거해야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날 밤 이강은 무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강은 정연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자네와 나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한 것이 아닌가. 오늘 밤 술이나 한잔 하세. 정연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책 속에만 살았던 정연은 사람의 마음속 어두운 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강, 자네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다니 드문 일이로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가? 좋은 일이라.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 이강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는 참 복이 많아. 임금께서도 자네를 아끼시니 말이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이고 임금님의 은혜이지. 나는 그저 책이나 읽는 사람일 뿐이야. 정연의 겸손한 대답을 듣는 이강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강은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며칠 전 시외에서 윤소적께 그림을 받았다지. 부럽구만. 아, 그것 말인가? 과분한 선물이었네. 나는 그저 시를 하나 지었을 뿐인데. 정연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윤소저의 마음도 이강의 마음도 이 바보 같은 놈 여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이강은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군. 그래서 좋은가 봐.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정연이 취기에 잠시 졸자 이강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정연의 옷에서 붓과 먹을 꺼내고 정연의 필체를 흉내내어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공부한 것이었기에 정연의 글씨를 똑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끔찍했습니다. 임금을 헐뜯고 영모를 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정연의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정연아, 미안하지만 내가 사라져야 내가 살 수 있어. 윤소저도 벼슬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해. 석 달 후 정연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연, 영모를 꾀한 죄로 잡아가겠다. 영모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연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포졸들은 정연의 서재를 뒤져 한 통의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을 헐뜯고 모역을 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 편지의 필체는 정연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정연은 문초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며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지만 정연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책만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영모 같은 것을 꾀하겠습니까? 다행히 임금께서는 정연의 평소 행실을 아셨기에 사형은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유배형을 내리셨습니다. 정연을 변방 삼수갑산으로 유배 보내라. 정연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이 되어 가장 험한 곳으로 알려진 삼수갑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소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정연 선비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고 하니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그리고 딸아, 이제 그 사람은 영모로 유배 간 죄인이다. 더 이상 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윤소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교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유배 길은 험난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몇 달을 걸어야 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차고 굶주리며 걷는 길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하지만 정연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배운 인내와 절개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이강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연이 사라지자 그의 재주가 돋보였고 벼슬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강은 윤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님, 소인이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소절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대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마음을 정했소. 내 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소. 이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현을 없앴는데도 윤소저는 나를 보지 않는단 말인가. 이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현을 제거했어도 윤소저의 마음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이강은 공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의 고된 여정 끝에 정연은 마침내 삼수갑산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깊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초가집 몇 채가 다였고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연이 머물 곳은 마을 끝자락의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문짝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라도 책을 읽을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 정연은 가져온 몇 권의 책을 펼쳐놓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심부름을 도와주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연이 오두막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옹, 야옹. 정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동물 한 마리가 풀숲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노란 털을 가진 귀여운 생김새였습니다. 오, 고양이로구나. 정연의 눈에는 그것이 고양이로 보였습니다. 평생을 책 속에서만 살았던 정연은 실제 동물을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양의 집에서도 동물을 키운 적이 없었고 길고양이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책에서 고양이는 작고 귀엽고 야옹거린다고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작은 생물은 정확히 책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작고 귀엽고 야옹거렸습니다. 가엾구나. 추운 겨울에 어미를 잃었나 보구나. 정연은 자신의 저녁 식사로 받은 보리밥을 조금 떼어 동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작은 동물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는구나. 그럼 내일도 밥을 주마. 그날부터 정연은 매일 저녁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밥만 먹고 가던 동물이 점점 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연의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읽기를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하구나. 정연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유배 생활에서 이 작은 동물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소저도 지금쯤 나를 잊었겠지. 아니, 애초에 나를 기억하지도 않았을 게다. 나 같은 죄인을. 정연은 혼잣말을 하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라도 내 곁에 있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보다 훨씬 빨리 자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강아지만큼 커졌고, 2달이 지나자 개만큼 커졌습니다. 발톱도 점점 날카로워졌고, 울음소리도 점점 굵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책에서는 고양이가 이렇게 큰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정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깊이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산속의 고양이는 한양의 고양이보다 크게 자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연의 집 주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정선비 집에서 밤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산짐승이 아닐까요? 하지만 정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양이가 조금 크게 자랐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고양이는 송아지만큼 컸습니다. 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정선비, 혹시 집에서 무엇을 기르고 계십니까? 아,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길에서 주워서 밥을 주고 있지요. 고양이라고요?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선비,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입니다. 호랑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호랑이는 책에서 보니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양이는 무척 순하고 착합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비님, 호랑이 새끼는 처음에는 작고 귀엽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어서 산으로 내보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구했고 이 아이는 나를 믿고 따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버린다면 책에서 배운 의리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의 고집스러운 선비 기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연은 처음으로 그 동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줄무늬, 날카로운 발톱, 크고 둥근 눈. 책에서 본 호랑이의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호랑이였단 말인가? 정연은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양이든 호랑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나는 너에게 밥을 주었고 너는 나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호랑이는 정연의 손길에 눈을 감고 가르랑거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다 자란 어른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몸 길이만 2길이 넘었고 한 번 울음을 울리면 산 전체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정연에게만은 여전히 순한 고양이처럼 굴었다는 것입니다. 정연이 부르면 달려왔고 정연이 책을 읽을 때면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점점 신기해했습니다. 저 호랑이가 정선비 말은 다 듣는답니다. 마치 개처럼 말이에요. 정선비님의 덕이 높아서 호랑이도 감화된 게 아니겠습니까? 정연은 호랑이에게 야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정연에게는 처음 만났을 때 야옹야옹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옹이야, 오늘은 맹자를 읽어볼까? 정연이 책을 펼치면 야옹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었습니다. 물론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겠지만 정연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야옹이가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와 정현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현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야옹이가 가져온 먹이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옹이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에서 버티지 못했을 게다. 밤이 되면 야옹이는 오두막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어느 날 밤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변방의 무법자들이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재물을 다 내놓아라.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적들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도적대의 두목이 정현의 오두막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는 뭐가 있나?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엄청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르렁. 야옹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달빛 아래 야옹이의 거대한 몸집과 번뜩이는 눈빛은 도적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두목조차 무기를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야옹이는 도적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으르렁거렸고 그제야 정현에게 돌아와 머리를 부비며 가르랑거렸습니다. 야옹아, 내가 우리를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정현과 야옹이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삼수갑산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2년째 되던 해봄, 변방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오랑캐들이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침범한 것입니다.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급히 조정에 장계를 올렸습니다. 적의 수가 수만에 이르고 우리 군사는 불과 1000여 명입니다. 급히 지원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 지원군을 보내려면 최소 한 달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변방은 쑥대밭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병마절도사는 삼수갑산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장정들을 모두 징발했습니다. 정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배온 몸이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 힘을 보태야지. 정현은 자원하여 의병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현은 평생 책만 읽었지 무예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활도 쏠 줄 모르고 칼도 다룰 줄 몰랐습니다. 선비님, 위험하니 뒤에 계십시오. 마을의 젊은이들이 정현을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야옹이에게 말했습니다. 야옹아, 내일 나는 전장에 나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싸울 줄을 모른다. 아마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야옹이는 정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이곳에 있거라. 내가 위험한 곳에 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의병대가 출발할 때 야옹이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야옹아, 돌아가거라. 정현이 소리쳤지만 야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의병대 사람들은 놀랐지만 야옹이가 정현의 명에 복종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막지 않았습니다. 저 호랑이가 함께한다면 우리에게도 힘이 될 것이오. 병마절도사도 야옹이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이것 참 기이한 일이로군. 호랑이가 사람을 따르다니. 사흘 후 의병대는 적진과 마주했습니다. 오랑캐 군사들은 정말로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조선군은 겨우 1500명뿐이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병사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야옹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렁. 그 울음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적진의 말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랑캐 병사들도 당황했습니다. 저게 뭐냐? 호랑이다. 거대한 호랑이다. 야옹이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르고 바람처럼 거셌습니다. 야옹이가 지나간 자리마다 적병들이 쓰러졌습니다. 공격하라. 병마절도사가 명령을 내렸고 조선군도 기세를 얻어 돌격했습니다. 야옹이는 마치 100명의 장수와 같았습니다. 적장의 목을 물어뜯고 적의 깃발을 찢어버렸습니다. 오랑캐 군사들은 호랑이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정현은 비록 무예는 없었지만 책에서 읽은 병법을 기억해냈습니다. 병마절도사님, 적의 진영을 보니 좌측이 약합니다. 야옹이가 중앙을 흔들 동안 우리가 좌측을 공격하면 적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오, 훌륭한 계책이요. 조선군은 정현의 계책대로 움직였습니다. 야옹이가 중앙에서 적을 무너뜨리는 동안 조선군은 좌측을 공격하여 적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오랑캐 군사들은 대패했습니다. 적장은 도망쳤고 수천 명의 적병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병마절도사는 정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선비, 오늘 승리는 그대와 그 호랑이 덕분이오. 이 공을 조정에 보고하겠소. 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야옹이의 공입니다. 하지만 야옹이는 정현의 곁으로 와서 머리를 부볐습니다. 마치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야옹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야옹아, 내가 나에게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냐?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보잘것없는 밥 몇 끼였을 뿐인데. 야옹이는 조용히 정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방을 구한 공으로 정현의 명성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병마절도사는 상세한 장계를 올렸습니다. 유배인 정현이 뛰어난 병법으로 적을 물리쳤고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그를 도왔습니다. 이는 분명 하늘이 정현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정현의 공적을 논의했습니다. 영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정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갔으나 변방을 구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유배를 풀어주시옵소서. 임금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짐도 그리 생각하노라. 정현의 공적을 생각하면 그의 죄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구나. 그때 이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정현의 죄는 명백합니다. 비록 공을 세웠다 하나 영모의 죄를 어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임금께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강을 바라보셨습니다. 경은 정현과 친한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왜 그리 정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이오? 혹시 경과 이 일이 무관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 이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신은 다만 의금부에 명하노라. 정현의 영모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 그리고 이강의 행적도 함께 살피도록 하라. 의금부는 다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현을 모함했던 증인들이 모두 이강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모의 편지를 쓴 필체가 이강이 정연의 글씨를 흉내낸 것이라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강의 집에서 윤소저에 관한 편지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강이 윤소저를 집요하게 쫓아다녔고 윤소저가 정연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정연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이강을 당장 잡아들여라. 충신을 모함한 죄는 영모보다 무겁도다. 이강은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윤소저를 차지하고 싶었고 정연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만. 이강은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강에게 귀양형을 내린다. 그가 정연을 보낸 곳, 바로 그곳으로 보내라. 이강은 삼수갑산으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정연을 모함해 보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이 유배지로 가던 중 험한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으아악. 이강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고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다. 선한 사람을 모함한 죄를 하늘이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연에게는 유배 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연의 유배를 풀고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변방을 구안공으로 삼품 벼슬을 내리노라. 정연이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삼수갑산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정선비님, 꼭 건강하십시오. 한양에 가셔서도 저희를 잊지 마십시오. 정연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옹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옹이는 오두막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이 다가가자 야옹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옹아, 나는 이제 가야 한다. 정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이곳에 남아야 한다. 이곳이 너의 집이니까. 한양은 너 같은 호랑이가 살 곳이 아니란다. 야옹이는 슬픈 눈빛으로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연은 야옹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게다. 내가 나에게 준 은혜를, 함께한 시간을 평생 기억할 게다. 야옹이는 정연의 손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옹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야옹아.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본다면 발걸음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야옹이는 산비탈에 앉아 정연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렁. 그 울음소리는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석 달 후 정연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고 북촌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임금께서는 정연을 불러 격려했습니다. 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원망하지 않았고 유배지에서도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소. 진정한 선비로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제 벼슬을 주니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정연은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이었지만 정연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더욱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대감이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정선비, 그간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들었소. 우리 딸아이가 선비를 오래도록 기다려왔소. 정연은 놀라며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저는 이제 죄인이었던 몸입니다. 어찌, 무슨 말씀이요? 이미 결백이 밝혀지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선비가 유배간 그날부터 단 한 번도 선비를 의심한 적이 없소. 오히려 매일 선비의 무사귀환을 빌었소. 윤대감의 말에 정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감님, 우리 딸과 혼인해 주시겠소?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그해 가을, 정연과 윤소전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윤소전은 정연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로 회자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연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서재에는 항상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 그림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야옹아, 잘 지내고 있느냐? 나는 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단다. 윤소저도 호랑이 그림 앞에 함께 절을 했습니다. 야옹님, 고맙습니다. 우리 남편을 지켜주셔서. 정연이 한양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변방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했고 이번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전하, 병마절도사가 장계를 올렸습니다. 적의 수가 10만에 이르고 우리 군사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합니다. 조정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정연을 바라보셨습니다. 경이 10년 전에 변방을 구했소. 이번에도 경의 지혜가 필요하오. 소신이 가겠습니다. 정연은 선봉장으로 임명되어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전장에 도착한 정연은 적의 진영을 살펴보았습니다. 10만 대군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막는단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나직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 정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야옹이? 산 위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크고 더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야옹이다. 정말 야옹이구나. 정연이 외치자 호랑이는 산을 내려와 정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정연에게 인사했습니다. 정연은 야옹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야옹아,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았느냐? 야옹이는 정연의 얼굴을 핥으며 가르랑거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옹이가 크게 울부짖자 산에서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것들은 병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조선군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옹이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야옹이는 호랑이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정연은 깨달았습니다. 야옹이가 도우러 온 것이로구나. 다음 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옹이가 이끄는 호랑이 무리가 먼저 적진을 공격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이 일제히 달려드니 오랑캐 군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 떼다. 적의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어 총공격을 가했습니다. 돌격. 조선군과 호랑이들의 합동 작전에 오랑캐 군사들은 대패했습니다. 10만 대군이 흩어지고 적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승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정현은 야옹이와 마주 섰습니다. 야옹아, 내가 또 나를 구해 주었구나. 내가 너에게 진 빚은 이제 갚을 길이 없구나. 야옹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정현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빚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현은 변방을 구한 공으로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삼수갑산을 찾아가 야옹이를 만났습니다. 야옹이는 여전히 산에 살면서 짐승들의 왕으로 군림했지만 정현을 볼 때만은 어린 시절의 작은 고양이처럼 굴었습니다. 정현은 8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던 날 삼수갑산에서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옹이는 정현이 묻힌 선산을 찾아가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야옹이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옹이가 정현을 따라 저승으로 갔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승에서도 두 친구는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정현과 야옹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강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멀어 친구를 배신한 자가 어떤 말로를 맞이하는지를. 우리도 정현처럼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억울함 속에서도 절개를 지킨다면 언젠가는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처럼 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질투와 욕망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 화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다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